지금부터 전라남도 자흥군이 주관하고 자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흥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정두음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추석기념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흥문화원 고영선 원장님의 교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암 정두음 선생의 우국 충정이 후대에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자흥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수많은 우리 자흥의 역사를 풍요롭게 하여 자흥을 의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운암 정두음 선생 또한 자흥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흠모하고 선양해야 할 분입니다. 선생은 유치면 운을리 출신으로 사헌부 지평 종묘 대제 대축관을 지낸 후 고향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총칼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학교를 세워서 후위를 기약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운암 정두음 선생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흥문화원에서는 선생의 우국 청정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선생의 운암집을 국격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물리무양 자흥의 인문적, 학문적 기반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선생의 건국 훈장, 애국장을 주서받았습니다. 늦게나마 선생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흥문화원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흥군과 자흥문화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선생의 생애의 정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48세의 늦은 나이에 출사하여 사헌부 집행 재임 당시 많은 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상소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그 만자 글씨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글로 해서 임금께 상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바로잡고자 운월리에 낙향해서 망하대를 짓고 날마다 올라가 국군을 염려하여 통곡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국군이 다 하자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린 애국자이십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중국 지사들의 역사적 의의와 선양에 대해 알아보고 호남 의병정신, 자흥, 항일 독립운동이 역사적 활성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동량들이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국 강병의 더욱 발전된 나라 건설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남 정두훈 선생님을 발굴해 주신 홍순석 교수님과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발제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시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님의 축사를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때 전남 자흥 출신인 우남 정두훈 선생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흥군과 자흥문화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심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남 정두훈 선생의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후학들의 불민함으로 선생이 숭고하고 고결한 희생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110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두훈 선생이 1910년 경술국지 때 손명사를 남기고 자결 순국하신 사실을 밝혀주신 홍순석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훈 선생을 비롯한 순국지사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후학으로서 송구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자흥군과 자흥문화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남 정두훈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추석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정두훈 선생의 숭고하고 고결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후대들에게 계승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남한 폭도대 토벌 기념 사진첩을 통해 본 호남 의병 주제로 순천대학교 명예교수님의 홍영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발표문 이렇게 요청을 받고 다른 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좀 새로운 주제를 하고 싶어서 남한폭도 대토벌 기념 사진첩이라는 게 사진첩이 있거든요. 대체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사진 몇 장 정도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흔히 한말 의병 그러면은 이렇게 초상화 같은 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병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전라도 의병 그 중에서도 호남 의병 가운데서도 전남 의병에 대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첩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첩 제목이 굉장히 좀 불순하게 되어 있죠. 남한 폭도 대토벌 기념 사진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일본에서 1910년 4월 달에 간행이 된 것입니다. 이 사진첩을 간행한 사람들은 임시 한국 파견대라 해가지고 1909년 9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 약 2달 동안 전라남도를 집중적으로 진압작전,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전라남도의 의병들 가운데 무려 한 3,000명 정도가
체포되거나 자수했다고 그렇게 자기들 기록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은 500명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분들 가운데 교수형에 당하신 분들도 수십 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이놈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첩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이른바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과 남한폭도 대토벌 기념 사진첩의 간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그려놓은 게 어디에 있느냐면 24쪽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보면 거기에 주요 내용 그래가지고 기간은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처음에는 10월 10일까지 약 40일 동안 작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걸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끝난 것으로 자기들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달 정도 한 셈이죠. 그때 그 작전 반경에 들어온 데가 전라북도 이렇게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도상으로 보면 고창 부안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원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 그 이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경계에 해당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만 완전히 훑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대체로는 하루에 4km씩 전진을 했고요. 일본의 2개 연대가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한 개 연대는 경계부대가 되고 한 개 연대는 행동부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의병을 색출하고 진압하고 그리고 사살하고 그랬던 작전이 바로 이 작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그걸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라도의 경우에는 보병 14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14연대는 대구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전라도에 이제 여러 개 대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에 대대가 있고 남원에도 대대가 있고 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부대를 바꿔버립니다. 교체를 해버립니다. 보병 14연대는 일본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네가 임시 항구 파견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약 2,300명 정도의 부대를 다시 투입합니다. 그 당시에 사령관이 도비안이라는 사람인데 와타나베라는 사람인데 그 와타나베가 그 계급상으로는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계급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소장 그러면 별 2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별 하나를 일본 놈들은 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급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만 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 이러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 후에 별 체계가 4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미국식 체제를 따른 거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장이 왔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준장이지만 아무튼 별 하나 원스타가 왔는데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와타나베 소장이 임시 한국 파견대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 작전을 진두지휘합니다. 본부는 원래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작전 기간 내내 55일 동안 전라남도에 와서 주로 주둔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압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자기들 명칭에서는 대토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벌을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로 토벌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는 대토벌보다는 교반적 방법이라 해가지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듯이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그 내골이 들어갔다고 그럴 정도 실력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의병하고 일본군의 실력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병이 130명이 돌아가셔야지 일본군 1명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기의 차이입니다.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브라다식이라 해가지고 연발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가 지금 현재 M16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의병들이 가지고 있는 화승총은 기껏해 한 20m, 30m밖에 안 됩니다. 유효 사거리가. 그러니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2달 동안 이렇게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일 정도 이렇게 보름 이상을 늦추는 거니까 얼마나 격렬히 항쟁을 했는가 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표에 25쪽에 보면 표에서 위에 두 번째 보면 의병의 피해라 해가지고 보시면 전사 420명, 체포는 자수자 포함해서 1687명, 그리고 무기 피탈이 455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10월 25일까지만 이러는 거고 그 뒤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일본 놈들 자기들 기록에 3,000명 정도가 자수 또는 포항했다, 체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체포된 거죠. 결과에서 보시면 그때 그 체포된 의병들 중에 혐의가 가벼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혐의가 가벼운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해남부터 시작해서 하동까지 도로를 놨습니다. 이게 국도 2호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 도로를 폭도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장흥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강진, 장흥 그리고 보성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국도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일본 놈들이 의병을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폭도도로라고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1909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1910년 11년 사이에 그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집중적으로 놓은 것은 자기들 침투가 가능한 빨리 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우리는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놔야만이 군대도 대규모로 투입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생산한 쌀이라든가 면화도 가져가기가 쉽죠.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도로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1910년에 망했고 그 망한 이후에 그 망한 것을 비탄해 이기지를 못하니까 정동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자결 승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그 2달 동안의 일본의 군사작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남긴 게 그 사진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9쪽에 보시면 그 2개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 사진 중에 왼쪽 사진은 교과서에서 많이 본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인가요? 네. 저 드라마 거기에 이런 사진들도 여기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사진 두 컷의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이 찍은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은 영국계 캐나다인인데 스코틀랜드 캐나다인인데 여기 맥켄지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극동특파원으로 있어가지고 일본에 와 있다가 1907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의병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계속 의병 소식이 나오니까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통감부에 그 신청을 했더니 통감부에서 못 가게 합니다. 통감부에서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병들 만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영국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에 근무를 했는데 데일리 메일 신문사에서 이 사람을 소련 시베리아로 가라고 이렇게 그 근무 명령을 바꿔버립니다. 근무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경기도의 여주 그리고 충청도로 이야기하면 충청, 북대, 충주, 제천, 그 양주 이쪽을 남한강 유역을 해가지고 한 바퀴 말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 2개의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진이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요. 의병 사진은 이 2컷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자기가 인터뷰했던 의병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어느 의병부대의 소속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 이런 건 안 알려져 있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의 모습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4살, 5살짜리들도 있더라. 거기 보시면 가운데 키 조그만한 소년 같은 그 의병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8살 먹은 소년 의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요. 본인이 만난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만났는데 그 중에 사진에 들어온 사람은 약 10사람 정도, 10사람 조금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 3사람은 의병의 전초병입니다. 요새도 그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앞에 전초부대가 먼저 나가죠. 3명이 먼저 나가서 일본군이 원가하는 거 이거 감시했던 전초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진이 있지만 이름이 전혀 안 알려져 있고 소속도 안 알려져 있고 그런 그 사진이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그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병의 사진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진사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진관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은 서울에 하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도시에도 하나 정도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할까 말까 할 정도의 사진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일도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일본 놈들이 찍기 시작합니다. 그 뒷장에 3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30페이지 보시면 그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게 면함 선생입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입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이 1906년 6월 달에 전라북도 정읍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거든요. 순창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12사람하고 13사람이 대전역까지 끌려갔습니다. 최익현 선생이 워낙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73살이나 되시니까
처음에 걷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마에 이렇게 모시고 가요.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렇게 그냥 인병차만 간혹 가마를 탔다 말았다 정도고, 아무튼 나머지 12분들은 거의 도보로 거기까지 순창에서 대전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대전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요 13사람을 다 독사진을 찍었답니다. 면함 선생님도 찍고 나머지 12사람도 찍었는데 그 12사람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사진을 대마도로 압송될 때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 압송 당시 사진을 찍었다는 기록은 저는 사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대전역에서 찍었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전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일본 사람이 찍은 사진이죠. 그게 1906년 6월인데 그 이후에는 한참 이분이 워낙에 거물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일부러 찍었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근데 전라도 의병은 1908년부터 1909년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라도가 의병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전라도 의병에 대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게 1909년 요 남한포옥도 대투벌 작전 이루어진 그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 일본 놈들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전라북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체포했던 정일욱이라는 의병장이 남원 출신이거든요. 그분 사진을 찍었다는 기록을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라북도 요새로 이야기하면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서울에 있는 경찰청으로 보고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간에 이제 작전 기간에 이 사람들이 체포한 의병들 가지고 사진을 찍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7사람에 대한 요 정일국 외에 또 7사람 찍어서 보냈다,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전라북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은 현재는 정확히 알려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요 기념 사진첩에 들어있긴 합니다. 양윤숙이라는 분도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인지 나중에 임시 한국 파견대가 찍은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양윤숙 경우에도 이게 그 전라북도 경찰서에 찍었거나 아니면은 그 임시 한국 파견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찍은 거죠. 일본 경찰이 찍었거나 일본 군인들 그레에서 찍었거나 그런 셈이죠. 그래서 1909년 10월달에 이제 작전이 종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의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제법 자기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사진첩을 이 사진첩에다가 그 사람들이 의병 사진을 찍어서 남긴 게 2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진이죠. 전라남도 의병들, 전라남도에서 활동했던 의병들 사진이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진첩이 바로 33쪽에 보시면 사진첩이 2종류가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오늘 처음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진첩이 2종류가 있었는지 한 종류가 있었는지 시간에 어느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발표물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진첩이 2종류로 간행이 됐구나. 하나는 왼쪽 것은 고급폰입니다. 고급판입니다. 이건 고급 비단 실크 표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것은 우리 이른바 요새로 이야기하면 그냥 종이 표지입니다. 페이퍼북이에요. 그걸 나누는 뒤에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태극기 그려진 게 이게 보급판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실크로 된 것은 고급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2종류나 나눴던 것은 아까 이야기한 와다나베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대장이라든가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할 용으로 한 20-30건 정도 최대 그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4쪽에 있는 그 보급판, 태극기하고 일장기 있는 그 보급하는 경우에는 한 100여 원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임시 한국 파견대에서 한국에 와 있던 장교가 110여 명 정도가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도는 이걸 나눠 가지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한 전체 해서 150건을 넘지 않을 거다. 2가지 종류를 다 합해가지고. 근데 고급판에는 이 일장교 사진을 태극기 사진을 넣지 못한 것은 표지 자체가 그 실크 표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려가지고 왼쪽은 34쪽 그 사진에 보시면 태극기 있는 쪽에 그 총이 화승총이고요. 오른쪽 일장기에 그 옆에 있는 총이 무라다시 일본 사람들의 일본 군인들의 그 기본 무기입니다. 요새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군대 K1, K2 소총 같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무기입니다. 그걸 양쪽으로 비교를 해놓은 셈이죠. 그래서 사진첩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에 35페이지에 보시면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 사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광주재판소 판사, 검사, 전남관찰부, 천안헌병분대, 천안헌병분대는 천안 쪽에 있는 분대는 아니고 영산포 헌병분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14명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사진 배수가 114매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들어있죠. 그게 군의관도 있거든요. 군의관, 격리장교, 부관장교 다 들어있고, 그리고 판사 2명, 검사 3명, 헌병대 장교 3명, 관찰사 1명, 서기관 1명, 경찰부장 1명. 관찰사만 빼고 서기관이나 경찰부장 일본 놈들입니다. 그 사진을 전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로 이어서 의병장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그 의병장 사진은 매수는 9매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분들은 의병장 16분 단체 사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계라 해가지고 의병장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의병장 4분을 드러났고요. 그리고 수계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권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거기에 의병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분들 사진이 어떻게 찍어졌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표가 또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사진첩을 왜 만들었을까? 그 뒤하고 관련되는 것 같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파견대 사령관 동향에 대한 사진이 거의 10컷 이상이 됩니다. 자기가 다녔던 데를 전부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작전 지역 내에 군대 동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 또는 대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건 없고 사령관 사진만 많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찰사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여기 와 있던 신흥이라는 사람이 관찰사였는데 친파거든요. 그 사람 2컷이 남아있고 나머지 노예무기하고 의병 사진이 4컷, 그리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진이 무려 7컷이나 돼요. 왜 그랬느냐? 예를 들면 명량 영화 보셨죠? 예. 그 명량 우수영 앞바다를 2컷이나 찍어놨어요. 이놈들의 그 치욕, 자기들의 치욕이거든요. 거기서 폐한 게 이순신 장군한테 뺐던 게 일부러 그 사진을 찍어놓고 명량 대첩비도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 모셨던 그 비각도 찍어놓고 그런 임진왜란 관련된 사진을 7컷이나 남겼어요. 대부분 자기들이 패배한 곳 또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스스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것들을 사진을 남긴 이유는 자기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리고 의지를 다지는 것, 식민지로 꼭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지역 내 풍광 같은 게 조금 들어있고 통시구역이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진에서 의병과 관련된 사진을 이제 38쪽에 보시면 그 의병 관련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게 단체 사진이죠. 16분에 해당되는. 그리고 거계락했던 4분에 해당되는 분이 전해산, 그리고 신남일, 강무경, 안기용 의병장. 장루와 관련된 의병장은 주로 신남일 의병장하고 안기용 의병장입니다. 이 부대가 장루에서 이렇게 활동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금 40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혼자 독사진 찍은 위에 칸에 혼자 찍으신 분이 장루와 관련됩니다. 이분은 권택이라는 분인데 권영애라고 되어 있고 장위에서 이제 9년 이 남한폭도 대투볼 작전이 끝난 다음에 이분은 여행이 살아남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원래 남편분인데 장무로 숨어들었어요. 장위의 읍내에 그 당시에 구세군 사무실이 있었답니다. 구세군. 요새 구세군 있죠. 기독교 구세군들. 그 장의읍에 사무실이 있었대요. 그 장의읍에 구세군에 들어가가지고 구세군을 믿겠다고 들어가서 그 구세군의 부위, 요새로 이야기하면 구세군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이게 장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권택이라는 분의 사진이 장우와 관련된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진첩에 수록된 그 사람들을 표로 제가 만든 게 41쪽에서부터 42쪽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총 25명이거든요. 25명 가운데 16분이 교수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른 분들도 다 형을 삽니다. 한 분만 정확하지 않아요. 조규문이라는 분은 형을 살았는지 도대체 사형을 당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16분의 그 단체 사진에 들어있는데 그럼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언제 찍었을까? 그렇게 체포 날짜, 다음에 재판받는 날짜, 교수형 당한 날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경우에는 아마도 1909년 11월 정도, 11월 전후에서 찍은 것으로 저는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 그 이후에 바로 교수형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도 광주 감옥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4분의 사진 보시면 4분 사진, 그 39페이지 4분 사진 보면
전해산 사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전부 숲풀처럼 돼 있죠.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 현장 체포된 데서 찍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산만 이분은 장수에서 체포돼가지고 영산포 헌병대로 이렇게 끌려오거든요. 이 사진은 아마도 영산포일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저 40쪽에 있는 사진 경우에도 박포대라는 분 왼쪽 사진 그 총 들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 두 분은 고창 분들이거든요. 근데 고창, 부안, 영광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전라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남창 혁명사로 기사면 의병장 했던 그 소속 부대였거든요. 이분만 총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이분한테 감옥에 있을 때 보여줬답니다. 일본인이 보여줬더니 이건 사진 자기 필요 없다고 던져버렸대요. 그 왜 어떤 사진을 원하냐? 나는 내 별명이 박포대다. 원래는 박경래거든요. 이름이 자가 도경이고. 그래서 내가 포대장이었기 때문에 난 총 들고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하면 사진을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 두 분은 동지의 관계거든요. 동시에 잡히고 거의 동시에 잡히고 동시에 돌아가셔요. 교수형으로. 그래서 그 총든 유일한 사진이 박포대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세 분이 찍은 사진이 있죠. 그 세 분이 찍은 사진 가운데 중간에 계신 분이 양상기 의병장, 광주 출신의 양상기 의병장이거든요. 근데 양상기 의병장과 그 부하라고 하는 데 있지 두 양 옆에 있는 분 이름이 두 사람이 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23사람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 이름을 이수분들은 몰라요. 이분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서.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마도 불해 출신의 유병기 의병장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양상기 의병장 거의 동시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같이 받고 같은 날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그 유병기라는 분이. 근데 양상기 의병장은 중군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분일지는 모르지만 한 분 정도가 그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대체로 그 25번 사진 가운데 전주 감옥에서 찍은 분들이 전주 출신들, 그러니까 전북 출신들은 전주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전주 감옥에서 찍은 사진으로 판단을 했고 전라남도 출신들은 대부분 전라남도 광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찍은 사진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첩에 대한 분석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어서 아무 데서 이런 이야기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이루어진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44쪽에 보시면 사진이 또 하나 있죠. 거기 보면 그 사진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두일 의병부대라 해가지고 해남 완도 쪽에서 활동했던 의병부대가 있거든요. 황두일 의병장이 자기가 투항을 하면서 귀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귀순 제도가 없었어요. 자수하라는 표현하고 그냥 체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귀순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거 귀순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자기들끼리 논의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한 100명 정도가 부하들이 나중에 다 같이 자수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대가 표창을 받아요. 일본군 부대가 그 귀순 자수를 받아들였던 부대가. 근데 워낙에 이제 그게 공로가 컸다고 생각을 했는지 와다나베 사령관이 같이 찍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서 있는 군인 가운데 와다나베 사령관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들 중에는 일본 판사 그리고 검사 이런 사람들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광주재판소 방문을 했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이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게 그 뒤에 48페이지에 보시면 또 사진이 있거든요. 그 48페이지 사진 가운데 여러 사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전해산 의병장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산포 헌병대 거기서 찍은 사진으로 그냥 추정을 했고요. 이 사진은 사진첩에 들어있지 않는 사진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사진첩에 안 들어있어요. 오른쪽 두 개의 사진은 사진첩에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같은 사진을 두 번 썼다는 이야기죠. 근데 왼쪽 사진은 앨범인데 어디에 들어있는 앨범이냐면 일본 국내부 국내청의 서른부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왕립도서관입니다. 일본의 천황에 있는 왕립도서관에 앨범이 있었대요. 그걸 일본에서 근무하는 이수경이라는 우리 제1사학자가 발굴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때 그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을 지금 소개한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진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써져 있으니까 이제 신남일 의병장 뒤에 서 있는 분이 신남일 의병장이고요. 그 두 번째 키가 좀 작아 보이는 분이 강무경 그 부대장이거든요. 강무경 의병장이고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양방매라는 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뭡니까 영암 금정이죠. 영암 금정 출신의 양방내 여성 의병으로 해서 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분의 여성이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일본 측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은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매입니다. 자매고 그리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진에는 설명이 없어요. 사진에 설명이 없는데 일본 측 폭도에 관한 편책이라는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양홍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 세 사람은 같은 양씨고 그리고 어쩌면 같은 집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남일 의병부대 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남일 의병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체포된 바위굴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영암 금정하고 저쪽 화순 장풍 사이에 굴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금 이게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들도 그 앞에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진들은 체포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 뒤에 50쪽에 보시면 50쪽에 있는 안경 의병장 그리고 권택 아까 말씀드렸죠. 장읍에서 체포됐다고. 이건 장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집중적으로 1909년 10월 달에서부터 체포된 그 기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11월 늦어도 1910년 1월 달 사이에 찍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찍은 것 외에 감옥에서 있는 사진들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사진첩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5일날 그게 사진첩이 발간이 됐는데 그러려면 약 2달 정도 기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렇다면 1월달 사이 정도에 이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51쪽에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이석영 의병장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오른쪽 사진에 그 헌병 모자 쓴 사람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평안도에서 활동했던 최응헌 의병장입니다. 근데 이 최응헌 의병장은 일본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기사로 실린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1912년부터서 1914년까지 1914년에 교수를 당하셨는데 13년에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은 사형 죽기 전에 안중근 의사도 이토 이런 분이 죽이고 난 다음에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죽기 전에 찍은 사진이 아마도 그런 류의 이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 1914년 순국 전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우선 말씀에 의하면 일본이 찍은 사진의 유리 원판하고 사진하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전달해 줬답니다. 근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유리 건판은 6.25 전쟁 거치면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대요. 그 사진만 현재 남아있고 그 사진은 그때 전달받은 사진 그대로고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 사진을 다시 제 사진을 재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진들을 후손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14년 정도에 찍은 사진이고 1915년에 체포된 최응헌 사진이니까 1914년 15년에 찍혀진 사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의병 사진을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이후에 사당에 모셔놓은 모셔놓은 의병장들의 경우에 대부분 초상화로 모셔져 있고 사진로는 이게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의병 사진의 전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이런 사진첩을 만든 이유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자기네 임시항공 파견대 전공을 과시하고 다음에 도변 와타나베 사령관이라는 사람의 공적 과시용 그런 것이 포함이 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전라도 의병이 강성했기 때문에 전라도 의병을 집중적으로 전라도 의병만 들어있거든요. 특히 전남에서 활동했던 의병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력했던 전남 의병을 다 진압했다. 그런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이유로 이런 사진첩을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300년 전에 명량에서 그렇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그런 역사적 보복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토화 전술을 유리했던 전남 지역의 그 후예들이 오히려 1910년대 가면 독립의군부라든가 광복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등장하거든요. 항일 비밀결사 운동으로 다시 등장하고 또 사진첩에 수록된 의병들이 보면 비굴하게 보이는 의병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안중근 의사처럼 당당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진첩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극일운동이었던 그런 상징으로 자리 잡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촬영할 때 의도했던 어떤 전남 부분 사진에 그게 어떤 역설 같은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